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고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은 나도 고발해라 라는 이른바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포함해서 나도 고발해라, 나도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 민주당은 도대체 경향신문사와 이 진보 지식인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를 왜 고발했을까? 어떤 글이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렸을까? 잠시 후에 이 뉴스를 포함한 총선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에 누가 있느냐? 한동훈 검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검찰 인사 때 이른바 부산으로 좌천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하루 확진자의 9배 폭증, 중국의 코로나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또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후베이 성에서 나온 확진자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판정의 기준을 바꿨다라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를 9배 늘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추이를 보면요. 11일에서 12일 하루 만에 사망자도 껑충, 확진자도 하루 만에 껑충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쉬쉬해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의문 다시 한번 제기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파시스트 정당 되려 하나,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소를 한 것과 관련돼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소장, 우석훈 모두 등등 88만 원 세대 저자 우석훈 씨 등등 나도 이전 정부 비판 많이 했는데 MB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나를 고발한 정부는 없었다 라며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 대 적이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마저 나왔습니다. 도대체 임 교수의 글이 어땠길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걸까요?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 민주주의의 적이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민주들 향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이 두 분은 같은 날 기소됐는데 드루킹은 3년형 대법원까지 땅땅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항소심입니다. 이른바 재판 지연이 해도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루킹 유죄 3년 받았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항소심의 판사가 이렇게 했어요. 김경수 지사는 거짓말을 했다. 이른바 산채에서 댓글 프로그램 매크로 시연, 일명 킹크랩을 봤는데 안 봤다고 거짓말했다. 라는 유죄 취지의 의견까지 내놓고서 재판부가 판단을 미룬 것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판사 인사 시기와 겹쳐서 판사들 모두 다 교체됐습니다. 김경수 지사 결과적으로 임기를 채우게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일종의 음모론적 성격까지 띈 비판마저 재판부를 향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던 광화문 광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결국 무산이 됐고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그중에 눈에 띄는 건 광화문 광장에 집회가 열려도 한쪽에서 도로가 열린다. 가고 오고 상행 하행 차선을 열어둔다라는 새로운 안이 좀 주목이 됩니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들어서 똑같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차들이 못 다녀서 발을 동동 굴렀던 시민들도 있는데 이제 2차선이라도 열리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세상에 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은 하시겠지만 이게 대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롯데쇼핑 얼마나 큰 코끼리입니까? 1조 적자, 매장 200개 접는다라는 기사가 오늘 경제지 1면에 실렸습니다. 대규모 롯데쇼핑이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롯데슈퍼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는데 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다 정리한다. 200개 이상 매장 접는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졌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경기 지표를 반영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전문입니다. 바이러스 전공한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 김영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짝꿍이자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청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살펴볼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전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패닉입니다. 일본, 중국 모두 패닉, 신종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재회라고 꼽아봤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절친했던 두 사람, 재회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부산에서. 윤 총장이 직접 찾아갔어요. 격려하기 위해서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발입니다. 민주당이 한 진보 대학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경향신문도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총선 알림판에서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부터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 시황제를 삼키나 중국 내에서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가 하루 만에 9배 이상, 확진자 같은 경우는 대폭 늘었습니다. 중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확진자를 기준하는 기준법을 바꿨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준 분류법을 바꾼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9배의 수가 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중국의 통계를 과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루 새에 폭증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고무줄입니까? 이렇게 늘어요? 고무줄도 9배는 안 늡니다. 하루 새 사망자 폭증, 중국 통계 조작 의혹. 어제 발표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122명이 늘어서 하루 새에 9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254명이 늘어서 하루 새에 2배 폭증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이 통계 방법이 좀 수정됐다. 후베이 성의 임상 환자도 포함했다. 환자 분류 기준을 바꾼 탓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닐 퍼거슨 영국 임피리얼 컬리지 교수는요, 중국이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만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다. 실제 사망자 확진자 수에서 10% 정도만 공식 통계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숨은 90%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숨은 감염자 규모 예측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전공한 김정기 교수님, 하룻밤 사이에 9배가 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제 발표된 게 중국 확진자 수가 하루에 14,840명. 그리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중수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14,000여 명 중에 13,000여 명은 임상진단 환자다. 그래서 이를 빼면 1,508명. 그러니까 전날이 2,02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다. 안정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정세라고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게 줄었다. 중국에서 크게 증가하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설명 자체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중국에서 얘기한 사례정의 개편에 따르면 후베이성에서는 폐렴 소견이 없더라도 검사를 시행하겠다. 이 얘기는 행간을 읽어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렴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고요. 폐렴 소견이 없고 나머지 호흡기 증상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를 했다. 검사도 안 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엊그제 개정된 사례 정의로 이제부터는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임상진단 환자다라고 분류를 해서 확진자로 판정을 하고요. 예. 나머지 폐렴이 없으면서 호흡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자 진단법을 해서 확진 판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제 14,000여 명이 실제로 중국에서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확진자 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검사 진단의 수적인 한계 때문에 확진을 할 수 있는 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단을 했으면 거의 100%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군요. 그냥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이 확진자 수가 되는 거고 다음날 적게 하면 적게 확진자 수가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표됐던 2,000명, 3,000명 정도의 확진자 수는 이게 허수에 축소된 거이고 허수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군요. 하나 짚고 갈 건 뭐냐면 후베이성 이외에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폐렴 진단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발열이나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방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역을 하다가 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그 중국 내에서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그 집단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오히려 중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예. 이게 소강 상태로 갈 거다라고는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예. 향후에 뭐 사스나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감염이 잘 안 되거나 감염이 돼도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갖게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기타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전파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집단 면역이 없기 때문에 감염성도 굉장히 높고 병원성도 굉장히 높아져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분위기가 요즘 뭐 너무 우려해서도 안 되지만 그 마스크 쓸 것도 없어. 더 이상 확진자도 안 나왔어. 중국 얘기야.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고 싶은 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밀접해 있다. 더군다나 허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중국의 코로나19가 거의 중국의 전역으로 확산된 이상 중국 정부의 통계도 못 믿을 정도가 됐다면 언제든지 허베이성 이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온주라고 하는 절강성 부분,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광동성, 북쪽으로는 해룡강, 흑룡강성을 비롯해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접경 지역이 다 감염이 다 돼 있습니다. 산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 루트조차도 상해에서 오는 경우도 칭다오를 거쳐서 오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한이란 얘기가 없더라도 칭다오에서 오는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고 상해에서 온 사람, 북경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광둥성 마찬가지입니다. 마카오, 홍콩, 동남아 다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일본이 뚫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사방이 다 그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프랑스 보건 장관이 예를 들면 프랑스 외국 같은 경우는 질병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일반 정상인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확장되면서 정부가 또 안 쓰면 하라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중국 사태가 진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복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14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보고들이 나오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일본도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진짜 문제는 그 크루즈선에 아직도 갇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14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문제겠죠. 감옥이 따로 없다. 바다 위의 감옥이다. 승객과 선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do not feel the quarantine is working. It's a failed quarantine. Yes, it is, because the number of crew members who are infected is also increasing now. We just want to get back home safe without this infection. That's all we want. 김재인 교수님, 지금 보시면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필리핀, 홍콩에 이어서 일본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한 분, 여성인데 사망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중국, 필리핀, 홍콩, 일본. 대한민국 지도를 가만히 두고 사방에서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경우군요. 네네. 지금 이 일본 여성분 같은 경우에 8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령인 분들, 면역체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이런 중증 케이스나 아니면 사망자 케이스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언제든지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는 노령층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발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한 가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보건당국에서 어디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깜깜이 감염자가 또 더군다나 사망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영화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제목처럼 윤석열 총장이 부산행을 택했습니다. 부산에 누가 있을까? 지난번 검찰 학살 인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검찰 인사 때 부산으로 좌천됐던 윤 총장의 측근이 있습니다. 시민들은요, 윤석열 총장을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승려 방문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올 계획입니까? 글쎄 제가 2001년에 19년 전에 여기서 평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교수님, 조금 전 나왔던 장면 중에 윤석열 총장이 쭉 부산에 있는 검사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사람과의 악수 장면에 저희가 좀 주목을 했는데 바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서 이번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주도했었던 한동훈 검사가 딱 서 있었는데 윤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이 있었죠. 뭔가 눈으로 말해요. 친한 사람들은 눈으로만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그 장면. 저도 비슷한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말이 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빛이 좀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 무슨 얼마나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많은 했을까? 것들이 오갈까요? 어쩌면 지금 윤 총장의 마음을 건넨 걸 수도 있고 한동훈 검사의 어떤 마음을 전에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의 그 대화가 짧은 시간 오갔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 저는 앞서서 그 시민들의 반응 이름이 그냥 섞여라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니만 믿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면 지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만 믿는다 이런 말 자체는 사실은 정치인들 못 믿겠다 이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거기에 좀 전에 19년 전인가 뭐 자신이 여기서 근무했었던 이야기 하실 때 왠지 뭔가 그때 물론 초임은 아니었겠습니다. 뭔가 그 더 풋풋했던 젊은 시절의 그 마음을 아직까지 좀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더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증명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 시민들과 플랜카드 그리고 눈빛으로라도 대화를 나눈 저 순간이 모르겠어요. 지금 채널A에서 깐 배경음악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청와대 계시잖아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이 꺾여도 제2, 제3의 윤석열이 전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중에 한 명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던 한동훈 검사가 아닐까 싶은데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기자들이 다 있어서인지 전 국민이 지켜봐서인지 추미애 법무장관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내가 아꼈던 뭐 부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아꼈던 후배 검사가 어찌 보면 나 때문에 이 먼 데까지 날아왔다. 물론 KTX 타면 금방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 총장의 마음은 어땠을 거며 또 본인의 상사였던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한동훈 검사 후배의 마음은 어땠을까? 문득 이게 좀 궁금합니다. 눈빛으로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심전심이라는 게 저거겠죠. 저도 지금 화면에서 봤지만은 잠깐 눈빛이 이렇게 교환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러웠을 겁니다. 그죠? 내 마음 알지?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의 서로 간의 그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거죠. 드는데.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거. 예, 어제 그 방문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명목은 총장이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던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총장이 더 격려를 받고 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총장이 힘을 많이 얻고 갔다는 얘기겠죠. 사실 지금 대통령도 반대하고 장관도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수사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이 시도 속에서 꿋꿋하게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저거는 방향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가지고 떠나서 자기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저렇게 쭉 밀고 갈 수 있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얘기 좀 꼭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명하복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뭐라 그랬냐면 수사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검사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검사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은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런 부분들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한 가지를 좀 한번 이쯤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하는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서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검찰의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걸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서 마땅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든지 이 기준에서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맞는 건가 그런 건가 답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은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뭐 다른 그 무엇보다 컨텐츠 내용 한 7%고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인 것들, 눈빛. 한동훈 지검장 같은 경우도 긴장했잖아요. 긴장했어요. 안경을 만지잖아요. 안경을 만지고. 안경 쓰는 사람들이 긴장했을 때 하는 게 안경 고쳐 쓰기거든요. 뭔가 또 혼잣말도 한동훈 검사가 해요. 혼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도 했죠. 이번 검찰 인사에서 그만둔 검사들이 예전보다 적었다. 그래서 잘했다. 그게 또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 인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옷 벗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것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정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지검장이 그 수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수. 금융감독원 일단 부산 경제정보시장 하면서 검찰에 오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오고. 예.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검찰총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저렇게 하는 우리 사회가 정말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특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일상적인 지역을 자기가 관할하는 부산 이제 앞으로 광주 뭐 다 대구 이렇게 돌겠지만 거기 오는데 저렇게 플랜카드에 더군다나 니만 믿는데 힘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정의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슬프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좀 하고자 하는 정의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는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 부산 고검 차장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대한 또 우리 심리학적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윤 총장이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짧게 뵙고 가려니까 참 이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서운하게 갈 거면 이게 또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오십시오. 하여튼 아이고 네, 우리 형님들 소주도 한잔 못 올리고 와서 참 죄송합니다. 네, 건강히 잘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김건선 변호사님, 나갈 때는 상당히 검찰총장이지만 겸손한 모습. 특히 형님들 소주 한 잔도 못 모시고 가서 죄송합니다. 짧게 왔으면 좀 서운하게 간다라는 본인의 만남에 대해서 좀 너무 서운하다. 빨리 가서 서운하다. 한 1박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검찰총장이 보통 김건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계셨을 때도 전국 순회하시면서 격려 방문은 합니까 통상? 제가 이제 초임 검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장관하고 총장하고 그랬어요. 그에 많은 총장님들이 있었고 또 제가 모시는 분이 총장 된 분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총장은 3명이나 배출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부산에서 떠나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형님 소주 한잔 하셔야 하는데 하지도 못한다. 이 멘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일단 뭐 대부분 목에 좀 힘이 들어가죠. 목에 힘 들어가는 저는 뭐 장관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총장인데 그래서 저래서 저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네, 그럼 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데 본인 자체의 어떤 몸에 좀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소주를 한잔 한다 하더라도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검사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주 한 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청문회 나와서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문의 자체도 아닌 건 아니다고 딱 얘기를 하죠. 박지원 의원이랑한테도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 자체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거리낄 거 없다. 이제 그런 자신감의 좀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아마 어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또 검찰에 대한 본인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어떤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사들도 따르고 박수를 좀 많이 받는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검찰청 방문하는데 순회 방문하는데 뭐 시민들이 나와서 플랜카드 걸고 저렇게 환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이 와서 환영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됐건 조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됐건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본인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되는 거죠. 검찰은 수사로서 그냥 말을 한다라는 결론이셨군요. 한변과 민변에 이어서 변희혁도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들은 지금 돌아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을 변호사협회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변과 한변을 비롯해 많은 변호사들의 공소장 비공개 비판에 공감한다.
뭐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죠. 대한변호사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기본의 문제다. 정도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비판의 성명, 힘을 실어준 거죠. 힘을 실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한변, 대한변협, 그리고 사실은 현 정부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할 민변마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모두 말을 모았어요. 입을 네. 모았어요. 이제 과정 관리나 프레임 자체를 철저하게 잘못 짠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공소장의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소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말해서 어떤 독설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공소장이 공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소장을 늦게 알 권리 내지는 우리가 배한양 그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라고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검찰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의 역주행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면에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실제로 민변이 발표한 내용에 잘 들어가 보면 사실은 방향이 나와 있어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되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 그러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 정감정법을 고쳐서라도 일정 시점에서 미리 말하자면 공소장이 완결되기 전에 초안을 뽑아 쓴다든지 또 공소장이 공개적으로 재판관에서 읽어지기 전에 남용된다든지 이런 시점과 그다음 어떤 형사 케이스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해라. 예.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말하자면 법무부는 항상 후발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법을 통해서 고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미 얘기를 다 알고 장관이 있는 한 거다. 노출돼 있는 공소장을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부,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좌우할 것 없이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의 주인인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더 나아가 청와대는 왜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계셨다, 박성기 대변인. 통상 이 정도 반발이 정부 시책, 정부 정책, 정부의 액션에 대해서 이 정도 반발이 지금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협회, 민변까지 다 닥쳤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보통은 입장을 정리하잖아요. 혹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을 꾸짖거나 엄장 그러지 마라. 아니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행동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침묵하는 청와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소위 자기 편이었다고 하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 지지해줬다고 하는 기관들에서조차도 심각한 비판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왜 내부에서는 저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올까? 정부 내부에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또 법무부의 다른 간부들 왜 다른 얘기들을 안 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방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혹이 생각이 있는 사람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저거 모를까요? 추미애 장관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가기 때문에 저렇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라고 모든 결정을 다 옳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보니까 한번 결정된 것을 쭉 밀고 가는 것, 그것만이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멈춰설 수 있는 것 또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건 더 큰 용기더라고요. 그게 진짜 용기다. 그런데 지금은 멈춰서는 것이나 돌아서는 것을 용기가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고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죠.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어떤 정권이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청와대 제가 그 25년 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 YS의 칼국수가 해로운 깔당이라는 제가 그 꼭지를 쓰고 컬럼을 쓰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나 리더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팔리는 책이니까 얘기하는데 창의적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오늘 회식한다 그럴 때 우리가 리더가 난 짜장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그러면 짜장면. 옆에 있던 부장이 통일하시죠 뭐. 아니면 정말 신입 직원이 탕수육 하나 더 정도 시키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짜장면 그 이상은 안 간다. 지금 이제 박성규 대변인님 그 말을 이어서 하면 집단 사고 리더가 뭐를 결정해놓고 회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암시적으로다가 이것이 퍼져나가면 거기에는 창의적인 것도 개성적인 것도 혁신적인 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마시고 다 시킨 다음에 그때 나는 오늘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짜장면 간단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뭐 다른 거 팔보채도 나오고 양장피도 나올 텐데 난자와스도 나오고 그렇죠. 유산슬도 나오겠죠. 요즘 유행하는. 근데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그룹싱크 집단 사고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사실상의 총기획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2달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치밀한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입니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지금 보면 김건삼 변호사님 바로 야당에선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야당의 비판은 커질 것이고 법조계의 비판의 소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뭘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선거 개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수사가 뭐 상당 진행이 됐지만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만 조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실 8곳이 다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임종석 비서실장 선에서만 끝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물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사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조사를 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니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든지 아니면 내 손에서 그런다고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 왈가왈부하면 오히려 그게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마 이미 이번 선거 과정을 일단 지나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할 수는 더구나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 결정 자체는 검찰의 수사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드루킹에 대해서 3년의 대법원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똑같은 시점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항소심 중이라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야 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같은 날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나서 2차례 재판이 지연된 바 있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다 채운다는 거예요. 임기 다 채운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임기 다 채운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석 인정된다. 유죄의 심증을 밝히고도 항소심의 판결을 미룬 판사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판단을 내려야지 판사 인사로 어디 도망가느냐라는 비판이었죠. 결국 인사이동 됐습니다. 재판부 싹 바뀌었어요. 새 재판부가 기록 검토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는 유죄든 무죄든 임기는 거의 다 채우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무리 짧게 잘 봐도 1년이다. 임기 다 채운다. 2020년 여름까지 김경수 지사의 임기는 탄탄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일각에서는 음모론이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2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본인의 심증까지 밝히고도 판단을 미룬 것, 공교롭게 재판부가 전원 교체돼서 또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경수 지사를 향한 일종의 결론을 지어두고 재판부가 용기 있게 판단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김경수 지사 임기 다 채워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1심에서 무죄를 다투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사실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 다툴 때 워낙 피고인 측에서 많은 증거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가 다 현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또 재판이 이제 완전 진행이 끝났다고 그래서 변론 종결하고 선고 날짜 잡았어요. 다시 재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판 진행하다가 또 선고 날짜 잡았는데 또 재개를 하면서 일단 킹크랩 시험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것을 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백하다 하면서 공범관계 여부에 대해서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재개를 하고 담당 부장판사는 인사이동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사건만 보면 사실은 차문호부장이 선고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공범관계 여부 자체는 그럼 1심과 2심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방어와 공격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아직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얼핏 이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담당 재판부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걸 선고하는 것 자체,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선고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갔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사유로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심적인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요. 판사들이 복잡한 사건은 그냥 결론 안 내리고 뒤에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해라. 네, 그런 경우를 똥자 넣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과연 전임 재판부장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각을 보면 사실은 선고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슈와 관련돼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집권당이 고발한 표현의 자유. 진보 진영의 인사가 진보 성향의 언론에 쓴 칼럼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성명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해서 논란이 되자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총선 알림판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D-61일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자 진보 지식인들이 해시태그 나도 고발하라 라는 일종의 선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칼럼이 어떤 칼럼이기에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자,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인데요. 지난 1월 28일에 써인 글이고요. 제목, 민주당만 빼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 진보 성향의 교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 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거예요.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 쏘서 개 줄까 염려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개 주었다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라고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과거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안 찍자라는 이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한 거죠. 경향신문도 고발하고 임미리 교수도 고발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을 떨어뜨리려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고, 고발장의 명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진보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준비가 돼 있는데 차차 전해드리고,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셨는데, 지금 이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진심에서, 충심에서 우러나온 글이다라고 느끼십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특정인들을 찍어서 말하자면 당선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법적인 부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제가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는 당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가슴 아프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심지어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당에 대해서 아픈 얘기를 할 때 말하자면 그것을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구축되게 되고, 또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던 일을 다시 하게 되고, 불평한 긴장관계가 많이 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 빨리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별로 그렇게 썩 당에 오히려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또 경향신문 담당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님도 하셨지만, 김영주 의원님이 당 대표였다면 고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고발 안 했죠. 고발 안 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부시장이 되니까 일부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나를 비판하는 그래요? 그 신문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서민시장 럭셔리 부시장. 제가 판국미를 엄청 시장보다 서너 배 많이 쓴다. 럭셔리 부시장이다. 예. 그래서 우리 대변인이 긴장해서 시 대변인, 지금 이제 중랑구청장가 있는 유 대변인 긴장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건 나한테 좋은 기사다. 왜냐, 실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니야. 실권이 시장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다. 우선 넘겼다 이거죠, 그냥. 비판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왜 내가 럭셔리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저도 이 문제가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험에는 안 되옵니다 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놈이 아니라 분들이. 정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정도를 정리 못하면 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괜히 고발해가지고 당에 더 화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찬 대표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임미리 교수, 장영 교수님 어떤 분입니까? 앞서서 진보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의 인생도 그냥 보통에서 잘 교육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교수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왜 진보 인사라고 하냐면, 이분이 컬럼리스트잖아요.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컬럼 자체가 항상 도시 하층민들, 비주류들을 위한 칼럼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고, 본인 스스로도 어쩌면 비주류의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정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지 않았던 게, 갑자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이랬을 때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때는 야 어땠는지 아냐 이러면서 민주화 운동하면 사진으로 막 찍어서 그 얼굴 해서 잡아들었다 이런 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펜으로 쓴 거예요. 게다가 저분이 예를 들어서 야당 원래 지지자였는데 썼다라면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말 그대로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 지지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 내가 정말 반성해야겠구나, 혹은 사실이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해명이라도 해야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고발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이 자체도 황당했지만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거든요. 예. 표현의 자유는 진영, 뭐 좌냐 우냐 우파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흔들면서 이러는 것, 뭐 제가 굳이 평론을 하기보다는 칼럼니스트 임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발한 것 자체가 어쩌면 아까 그 사진이랑 같은 거죠. 나를 위축시키려고 내가 이러면 칼럼 안 쓸까 겁이 나서 이게 목적이라면 아니 나는 더 당당히 글을 쓰겠다. 고발할 때면 고발해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죠. 앞도 뒤도 나온다고 말씀하신 많은 진보 인사들이 지금 나도 고발해라 이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임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고발했을 때 반작용을 민주당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오만하다라는 증거다. 촛불의 염원으로 사람들이 뭐 이러길 바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정말 촛불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놓고 고발까지 하는 이 오만함에 또 꼬집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미리 교수, 어디 설렁탕 집을 가면요, 기름 빼고라고 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렁탕에 주문할 때 나 기름 싫으니까 빼기 하면 기름을 다 걷어주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름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다 입맛이 다 다르고 그것도 다 다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도 다 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언론에 이 통제를 하고 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 하루에 18,000건이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하루에 18,000건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거 보고 오셨네. 일본에 비해서 50배. 인구 대비 100배의 고소고발을 합니다. 너무 많다.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종편 얘기 조금 더 하면 또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 들었으면서 그 하루에 150번 출연하던 패널들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어? 저도 잘 못 나가요. 왜?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간이도 다 없어졌어.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 돌직구 쇼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최청원 박사님은 뭐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니까 모신 건 당연하고 임미리 교수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고발이 아닌 입장을 내야 한다. 위축되지 않고 더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당선 운동은 되고 낙선 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 중요한 건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이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이 오늘 진짜 뉴스인데. 진중권 교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시그니처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주전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진중권 교수 입장입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교수의 한 점 한 획 모두 동의한다. 한중 권력으로 나를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동참하고 있고요. 권경혜 민변 소속에서 얼마 전에 용기 있게 선언을 했었던 권경혜 변호사.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 우리가 임밀이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 노 민주당 보이콧 파시스트 뽑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정부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고발당한 적은 없다. 박건일 88만 원 세대 저자. 민주당의 방향무도 도리 모르고 함부로 날뛰미 넘치다 못해 기본급마저 파괴한다.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 당으로 가려는가? 라고 진보 지식인들도 비판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왠지 나도 인밀이다 이거 조금 유행할 것 같은 저는 이런 약간 좀 슬픈 예감도 좀 드네요. 나도 인밀이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지금 동참하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지금 많이 목소리를 이번 계기로 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한신당에서 김정현 대변인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하냐라고 반발했고요. 정의당에서도 권력 비판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치 못하게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이다. 고발을 취소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요. 입장 냈어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 나도 고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문화민주당이다. 국민당 가칭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앞서서 한 진보 지식인이 내가 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많이 비판했는데 나 한 번도 고소 안 당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계셨을 때 비판했던 뭐 교수나 진보 진영 지식인이나 칼럼사나 언론사나 고발하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 아까 우 박사가 얘기하셨잖아요. 저분이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은 광우병 때 엄청나게 정부를 비판했던 분이에요. 박성희 대변인 몸담으셨던 정부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속은 상했지만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가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때 고소하고 싶었을 텐데 마음은 왜 고소 안 하셨어요? 왜 고소를 안 했느냐? 사실은 그때 이후에도 저희가 고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제가 그때는 대변인 전에 언론 비서관을 했었어요. 언론 문제를 총책임지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런 의견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얘기. 어느 유명한 분이 본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누군가의 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글을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얘기예요. 나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지지합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이게 공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에 관한 언론 자유가 달성됐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 기자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임미리 교수가 이 내용을 어디다 크게 떠든 게 아니고 본인의 그 SNS 계정에다 올렸어요. 그 글에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이 작게 화가 나고 1987년 이후에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서글프다. 예, 노엽고 슬프다, 서글프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신문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식 연설을 통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오늘의 이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정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너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막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소를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고소를 취해야 할 거였으면 고소를 하지 않았어야 할 텐데 라는 아쉬움도 드는 대목인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해야 한다. 지금 막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면서 취한다라고 밝히면서 임미리 교수를 비판합니다.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게재를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발이 과도했음을 인정한다. 라고 입장을 냈는데 김강산 변호사님, 고발은 취하하기로 했지만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면서 끝끝내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고발을 한다 해도 유죄가 나오는 건입니까? 일단 이제 법적인 측면과 이제 정치의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개헌선을 저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선거법 위반 문제랄지 탄핵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각했는데 헌법재판소 그 당시에 기각 결정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 후보들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에 대해서 찍어달라는 것 자체는 이건 정치의 중립성 위반이랄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런 탄핵 기각 결정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유추해 보면 지금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러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발 취하 안 해도 결국 그냥 무혐의로 그냥 끝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워낙 이게 이제 후폭풍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너무 고소고발 공화국이에요.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 고소고발에 앞장서는 그 일중대가 어디냐면 정치하고 시민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고발했다는 걸 딱 보면 이거 죄도 안 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이게 굉장히 상식성이고 고소고발을 하면요. 아무리 죄가 안 돼도 이 당한 사람은 위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쪽 상대에 대한 비판일지 이런 걸 굉장히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근데 여당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롭고 예. 반대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저걸 하나하나 법적인 잣대를 딸고 고발해서 그냥 아마 저 칼럼이 주문을 안 받았을 거예요. 고발하지 않았으면. 고발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렇죠. 그냥 쓱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고발을 하고 나니까 계속 언론 표현을 자유랄지 진보 진영이랄지 모든 진영에서 또 민주당을 빼고라는 그런 제목을 다뤘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이랄지 그런 데서 다 임미리 교수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실수를 좀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잠깐 속보로 나온 그거 짧게만 얘기하면 그 표현도 좀 잘못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틀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온 해석 뭐 국민당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해명으로 나올 자료지 고소고발에서 나올 자료는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차라리 사죄하는 게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영주 의원님 부시장 때처럼 그냥 본인은 그냥 럭셔리 부시장이다. 시장은 검소한데 부시장이 더 럭셔리하다라고 썼는데 그냥 껄껄껄 웃어 넘기는 그 일화가 또 갑자기. 민주당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러는구나. 예. 이 정도를 해석을 하면 좋겠죠. 총선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총선알리 만나보시죠. 근데 저희가 막 뉴스 보내드리고 있는데 막 뉴스 속보가 들어오니까 입체적이죠. 네,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뉴스 속보 가장 발빠르게 보면서 고발을 취한 게 아니에요.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제명을 했는데 제명을 해놓고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꼼수 제명을 했다라는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비공개 때는 이종명 의원님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니까요. 5.18을 폄하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지금껏 미루다가 위성정당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제야 꼼수 제명했습니다. 언제까지 5.18을 모욕할 것입니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박성규 대변인 벌써 1년 전이에요. 5.18 망언 논란이. 그때 사과를 하거나 이종명 의원이 사과를 안 했잖아요.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것도 한참인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1년의 시간 끌다가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이 부족하니까 제명이라고 해놓고서 당적을 옮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국민이 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겠습니까? 꼼수라는 건 바로 이런 경우를 꼼수라 그러는 거죠. 사실은 윤리위에 올라갔고 윤리위에서는 제명이 결정됐었어요. 됐었는데 윤리의 제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 며칠 전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1980년대에 있었던 어떤 사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인식에 대한 얘기가 됐듯이 겹쳐가지고 지금 이게 이른바 황교안 대표나 우파라고 하는 이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사실 저렇게 가는 거는 돈 문제 때문이라는 건 누구들 다 아시죠? 아마 2월 15일 날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나오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나오는데 3명의 의원, 현재 가 있는 3명의 의원만으로는 나온다 돈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5명의 의원이 되면은 5억 원으로 넘어갑니다. 미래한국당이? 예, 미래한국당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종명 의원까지 되면 4명이죠? 오늘 중으로 1명 정도가 더 간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5명으로 가는데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더 뽑아보려고 하는 그 욕심 당연히 꼼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선거법 개정입니다. 4+1로 개정됐던 이런 얘기들 누구든지 다 예상했었어요. 왜? 민주당이 본인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여서 당신들에게 비례대표가 더 갈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우리가 동의해 줄게.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예견됐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보수파 진영 욕먹어 마땅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낸 정치권 전체가 꼼수 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그 유탄을 국민들이 맞으면서 지금 허탈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조창호 박사님. 비판받아 이제 마땅한 거고, 뭐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역사를 또 돌이켜 보면 DJ 대통령 시절 JP하고의 관계 때 자민련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17석을 얻었어요. 교섭단체가 안 됐어요. 그건 20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이었을 건데 그때 3명의 국회의원을 꺼줍니다. 20명의 교섭단체를 만들으라고. 근데 그 중에 그 자민련 쪽에서 반발을 한 사람이 또 탈당을 해요. 예.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을 또 꺼줍니다. 그래서 기어코 20석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예. DJP 연합이 잠깐 밀월 관계를 가다가 나중에 이제 깨지긴 했는데 먼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정치로는 비난받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예. 근데 더한 일들도 옛날에 있었죠.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국회의원 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과거에 이제 보수 정치 때 있었던 일이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한다고 한국당이 그랬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게 꺼준 거지. 이게 어찌 제명이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제명이란 말의 쓰임새가 사실은 징계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징계의 성격이 없는 거예요. 방금도 심재철 대표께서 징계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거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어차피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참신하고 그럼요. 그리고 조훈현 의원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를 보냅니까? 사실은 이분은 오히려 절반이라도 징계당해야 되니까 제명을 하는 게 맞는데 뭐 그는 꼬죽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당법으로 있어서 민주적으로 시도당 공정대회를 했는데 이 당원들이 뭐냐 이거죠. 이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전략 공천을 비례대표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 결국 당에서 보낸 당원들이 말하자면 뭐 뒤에 지시에 따라서 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 공천과 다른 아닌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된다. 이왕 이 일을 생각했다면 저는 앞으로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새로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가 새로운 미래 세력을 끌어들여서 정말 새로운 정당을 한번 해보라. 예. 밀어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성정당이 15석이 아니라 5석밖에 안 있더라도 새로운 젊은 피들을 실험대로 했으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예.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총선 알림입니다. 두 번 퇴짜, 속타는 안철수. 결국 국민당도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철수 신당도 no, 국민당도 no.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이런 정당이 있었군요.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당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요. 명백한 정당 탄압이다. 조사 끝에 유사당명이 없다는 판단 내려서 신청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드루킹 유죄 확정된 아에 대한 정권 탄압이 확인된 날 한쪽에서 현재 진영으로 또 탄압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문정부 민주주의 정부 아닌 왕조 같다. 선관위는 그 아래에 있는 주종 관계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전체주의 국가로 치닫고 사익 추구는 더욱 기승부일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뭐 하나를 공개했어요. 국민 새 정당 때문에 국민당이 안 된다. 선관위에서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정당을 만들 당시에도 국민 새 정당이 있었는데 그때 선관위는 국민의 정당은 괜찮다라고 했었다는 거죠. 의만 빠진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민당이나 국민 새 정당이나 사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선관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과 국민 새 정당이 양립을 했었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관례라는 게 있고요. 이전에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등록할 수 있게 했으면 국민당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등록을 불허하면 또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는 그 명칭을 각인시켜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헷갈려요. 안철수 신당인지 국민당인지 새정당인지. 그렇죠. 지금 세 번째 가는 건데 그럼 본인은 굉장히 속이 타는 거예요. 빨리 당의 이름을 확정해서 우리 무슨 당을 찍어주십시오 하면서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하는 사람들을 이 당의 소속이라는 걸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데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은 이제 정치의 탄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 국민의 당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의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새 국민의 당으로 해라. The Party of People, People's Party 이게 다. 아니, 그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아니, 정관이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제 얘기가 맞아요. 새 국민당으로 해라.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새 국민정당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안철수도 그래 다시 이름을 또 잘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지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하플입니다. 하플 4일강.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사법농단 의혹을 받았던 3명의 현직 판사 모두 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요즘 무죄 많이 나오네? 두 번째는 격리시설에 자진 입소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 임신부를 폭행한 50대 남성 이야기, 사드가 이동 배치된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립니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법적폐로 그때 수사받았던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영장 기록 등 정보를 수집한 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들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넘긴 행위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부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려고 조직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 기밀을 법원 행정처의 누설에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비밀 누설 혐의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깊숙이 들어가면 2심 대법원까지 봐야겠지만, 장영 교수님, 사실은 최청호 박사님, 두 분 보시기에도, 아니, 사법적폐다라고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몇 달간을 시끄럽게 끌어왔던 이슈인데, 1심에서 막상 재판부 까보니까 무죄. 국민들이 이거 보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1심만 끝난 거지만 사실은 거기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적인 측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장악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무죄로다 이렇게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렸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거 좀 무리수가 있었다. 수사 자체가. 수사 자체도 그렇고 기소 자체도 그렇고 이 재판까지 갈 일도 아니고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문건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건을. 창호는? 창호는 우리 창호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서 재판까지 가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무리했었다. 근데 2심도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법부, 재판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볼 거냐, 아니면은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볼 거냐,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간의 상황을 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지난 정권의 사법 적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파봐라라고 지시를 해요. 거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나서 진행된 사건인데 어저께 무죄가 난 3사람 중에 2사람은 공교롭게도 송창호 부장판사는 누구예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재판하면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광열 판사는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신광열 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정원 사이버 댓글 문제를 수사할 때
영장 기각을 시켰던 판사예요. 그때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병우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우병우와 연수원 동기다. 그래서 뭐가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법적폐 문제로 이렇게 고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예. 그런 의심이 그거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일단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민심을 좀 봐줘야 되죠. 두 번째 하플 소식 만나보시죠. 격리시설에 자진 입소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린 손녀를 돌보기 위해 우한 교민 격리시설에 자진 입소한 할머니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할머니의 며느리는 중국인으로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번지자 3살, 7개월이 된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행을 택했는데 한국인 남편은 생계 문제로 현지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말이 아직 서툴고 낯선 장소에 지금 격리 수용까지 돼서 아이를 돌보는데 걱정이 앞섰던 며느리.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알렸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가서 돕겠다며 곧장 국방어학원 입소를 결정한 겁니다. 부산에 사는 이 할머니는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부산에서 택시를 바로 잡아탔고 310km를 달려 그제 밤 10시 이천에 위치한 국방어학원에 도착해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규정에 따라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행안부는 상황을 고려해 두 아이와 엄마 할머니가 4인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 이유식과 분유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한에 남아있는 아들 걱정에 할머니가 애를 태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영 교수님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질병본부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러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한국말도 서툰 엄마가 아이 둘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한 결정입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중국 우한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인 아버지만 왔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겠죠. 부부가 같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어립니다. 뭐 7개월밖에 안 됐고 3살밖에 안 됐고. 근데 생계 때문에 이제 한국인 아버지는 중국에 남고 중국인 여성인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만 오다 보니까 한국말도 서툴고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에 의사소통이 돼야 될 텐데 이러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300km를 택시를 타고 대뜸 달려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어머니의 그 애틋한 그 정도 그렇고 또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남아있는 아들 걱정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온 가족이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격리시설 들어가기 좀 두려웠을 수도 있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지금 함께 입소를 했고 원래 1인 1실 기준이지만 이 가족은 특별히 4인 1실 허락한 것도 참 잘한 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랑이 예.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린 아들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저 어머님에게 언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이쁘십니까? 손주가 이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내리사랑이니까 이 할머니의 굉장히 예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충분히 이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아마도 제가 할아버지 타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3번, 4번 하플 소식도 연이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너는 보이지가 않는다. 서운했어요. 지하철에 임신부 배려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5호선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여성 A씨. A씨 앞으로 갑자기 50대 남성 B씨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이 여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앉지 말라고 써있는데 왜 앉아있냐? 라면서요. 심지어 남성은 이 여성의 왼쪽 발목을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당시 실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려받아야 할 당사자였던 거죠.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이 여성,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를 폭행한 이 남성에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남성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임신 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임신 초기가 정말로 더 중요해야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것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 병원에서 사실은 임신 초기부터 여기 뭐 좀 표시할 수 있는 배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보급이 필요해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하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미국 괌, 한국 등에 배치된 사드의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존 힐 미 미사일 방어국장이 미 국방부 2021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와 레이더를 옮길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주를 넘은 다른 곳까지 발사대를 옮기게 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으로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는 물론 사드에 민감한 중국과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한편으로 예상되는데 군 관계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드 레이더가 아니라 발사대만 추가한다. 중국을 설득할 명분이 있다. 이미 무자비한 사드 보복을 보여준 중국이 다시 거치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중국 눈치를 보는 정부가 총대를 메고 미국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자, 제가 눈 깜짝할 새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31로 이제 돌직구쇼 독립 채널로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선거 히스테리라는 주제로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